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가 새롭게 유튜브 콘텐츠 업로딩을 시작합니다. 네, 개봉 영화나 혹은 화제가 되는 작품들을 가지고 모기영만의 해석을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 모기영 프로그래머 박이라 프로그래머님 안녕하세요. 네, 박준영 영화 해설가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모기영 프로그래머 최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영화는 오늘은 자산어보를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요. 이준익 감독의 영화죠? 네, 이준익 감독의 14번째 영화 자산어보에 대해서 짤막하게 줄거리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순조 1년 신유박해로 세상의 끝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 그는 바다 생물에 매료되어 책을 쓰기로 하는데요. 바다에 대해 훤히 알고 있는 청년 어부 창대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성리학을 저버린 죄인을 도울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하고요. 정약전은 내가 아는 지식과 너가 아는 물고기 지식을 서로 거래하자라는 제안으로 창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주고 벗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영화 자산어보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자산어보가 목민신설을 쓴 정약용의 형이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그려지고 있는다는 이야기들은 되게 많은 관객분들도 다 듣고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그러한 좀 주변 이야기들은 좀 제거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두 인물을 좀 진리를 신봉하고 그것을 뭐라고 해야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두 명의 이야기로 그렇게 읽었는데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두 명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창대라는 인물과 정약전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네, 창대와 정약전이 확실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당시 이제 주작 성리학이 굉장히 유행하던 조선 말기, 조선 후기의 그런 시대인데, 창대는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걷고 서민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을 이게 다 성리학이 무너져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성리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계를 갖고 있는 인물이 창대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을에 정약전이 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창대는 굉장히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스승님을 만나는 그런 즐거움에 해야 될 텐데,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약간 거부하다가 이제 결국은 스승 제자 사이가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정약전은 성리학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성리학이 너무 닫혀 있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열린 학문들을 더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더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천주학이라든지 뭐 천문학이라든지 그다음 과학 같은 거, 그리고 받아들이는 실학에 이제 심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군이라는 어떤 그 제도를 거부한다고 해서 귀양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리학은 참 힘이 세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혹시 언제 나오는지 생각나세요? 그게 한 2번 정도 반복돼서 나온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초반에 귀양 보내기 전에 그 천주교인들 그 형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었는데 제사 문제가 딱 가로막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황청에서 이제 제사를 금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정약전이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조상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고 일종의 배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리학은 힘이 세다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또 하나는 아시죠? 네. 정약전이 그렇게 들었었는데 똑같이 창대가 성리학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성리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렇죠. 사학을 한다고 그렇죠. 정약전이 왜 그러니까 그 뭐죠? 임금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조상을 섬기지 않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천주학은 사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박차고 나가고도 당신한테 배우지 않겠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성리학은 참 힘이 세구나 라고 정약전이 또다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성리학이 힘이 세구나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시대에 기독교는 참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이라도 누군가가 강력하게 이걸 붙들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나 그게 너무 중요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하찮은 걸로 취급하는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있다면 사실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였어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는데 저는 흥미로웠던 캐릭터가 이제 창대하고 그다음에 정약전이 메인 캐릭터로 이제 가장 많이 다뤄지긴 하지만 네. 간간히 보이는 인물이 그 정약전의 동생인가요? 동생이죠. 형 동생이 헷갈리더라고요. 삼형제이기 때문에 그 동생인 정약용 선생과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그 부분이 흥미롭게 그려지는데 어떻게 보면 정약용은 그 성리학 체계 안에서 성리학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체계를 운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조선사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목민심서라는 그 책을 펴내서 그거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선하게 잘 활용을 하면 다시 좋은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본 데 비해서 정약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체계 안에서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진정한 그 사람이 믿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열려있는 구조라고 봤을 때 거기에 이제 서학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적인 그 부분들이 서로 융합되어서 그 좀 더 사람들의 삶에 넓은 의미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데 관심이 더 많았던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삶의 이 소소한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위정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온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실제로 벼슬이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향에 갔을 때 더 큰 벼슬을 했던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면 더 멀리 가야 되는데 그 영화 안에서도 이 사람은 이쪽으로 보내고 더 위험한 건 정약전이니까 얘를 저희 꼴짜기로 보내라. 이렇게 이제 묘사한 걸로 봐서는 그런 어떤 대비를 보는 것도 영화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도 정약전이 정말 더 위대하다 혹은 이렇게 더 크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지점이 뭐냐면 정약전은 뭔가 해탈한 인물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리학 혹은 실학, 사학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진리 그 본질은 사실은 서민들의 삶에 있다. 라고 이제 깨침을 모든 걸 다 해탈해가지고 이제 그냥 백성들의 삶 속에 아예 들어가서 먹도 묻히고 혹은 물도 묻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정말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게 뭘까를 고민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자산어부를 쓴 것도 자산어부에 들어간 내용도 백성 그냥 물고기를 조사한 정도가 아니라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해야지 잡히는지 이걸로 뭘 어떻게 해먹을 수가 있는지까지 썼다는 거는 정말 먹을 게 귀한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했던 게 저는 좀 오버스럽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오신 것까지도 이렇게 대입해서 보일 수도 있는 어떤 지점이 아닐까라는 저는 너무 많이 갔나요? 이렇게 얼어 계세요. 아니요, 이제 저는 그 점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하나 생각이 나요. 예수님 얘기하시니까요. 창대를 처음 부를 때 정약전이 생각나세요? 네. 근데 예수님 제자를 또 베드로야. 전 사케오 부르는 것처럼 장대야. 맞아. 쌤들이 신앙이 너무 깊어서 그래. 난 그런 거 생각도 못했어. 아니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아네? 근데 유사한 부분이 있네. 진짜 어부이고. 네네네. 근데 사케오처럼 이 사람은 정말 천출이고 사실 그러니까 창대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생각이 잠깐 났어요. 얘기하시니까 났고 사실 이제 창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먹는 거 이런 거 이제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런 사회에 이 사람은 천출이고 양반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정약전을 만나서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죠. 근데 그 점은 정약전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고 창대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 꿈꿀 수 있게 됐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엔 두려웠지만 다시 호기심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약전 선생이 이제 야단치듯이 얘기도 했지만 너 글 깨쳐가지고 너 출세하고 싶지 성공하고 싶지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지어지는 그 지점이거든요. 근데
창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정말 출세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제대로 성리학을 배워서 그럼요. 이 배운 걸 가지고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하게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이 위정자들을 좀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창대가 배우기는 정약전 선생한테 배우지만 정말 따르고자 했던 길은 또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의 길을 따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얘가 정약전과 정약용의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정말 어떤 것이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실험하고 시도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약전이 더 위험하다, 정약전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결정적으로 창대가 정약전을 떠나서 정약용 편으로 말하자면 목민심서 편으로 가게 됐던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 정약전이 내가 꿈꾸는 세상은 주군도 없고 하인도 신하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들어도. 그러니까 종도 없고 네. 사실 주인도 없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나오는 특히 거죠. 임금에 대한 얘기할 네. 때 완전 네. 쇼크를 네. 먹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네. 충격이 돼서 사실은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그 점도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고 그게 창대가 가서 마침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아버지가 또 본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들이 맞아서 관리의 길을 걷게 되지만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 이런 과정들이 또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창대의 실패를 통해서 뭐 이준희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건 일종의 가공에 창대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지만 창대가 그렇게 출사해서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어떤 관리를 해본다든가 이런 그 부분은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아는 것처럼 목민신서의 방식은 당대 조선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실제로 그 조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정조를 지나고 난 다음엔 급격한 몰락의 길을 가고 그 몰락의 밑바닥에는 그 영화에서도 그려져 있는 것처럼 백성을 정말 처절하리만큼 악랄하게 수탈해내는 탐관오리들의 폐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조선사회에 편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만한 그 조선사회를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비롯한 200여 권 이상의 수백 권의 책으로도 변화를 시키지 못했고 그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창대가 도전하고 정말 목민심서의 가르침대로 따르려고 몸부림쳤다가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돌아오는 그 과정으로 압축해서 묘사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